안녕하세요. 2020년 4월 9일입니다. 오전에는 중국대 범죄사회학 강의에서 실시간 강의까지 했는데 어, 오후에 이제 마스크 사러 갔다 왔는데 뭐 그냥 뭐 너무나도 마스크가 여유가 있어갖고 마스크 부분은 사실 뭐 큰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좀 전에 그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경력 방송이란 걸 합니다. 경력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니까 우리 지역에 아니면 어떤 지역에 무슨 후보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선거 공보물이 있지만 제가 그 경기도 거를 쭉 봤어요. 네. 좀 이런 걸 느꼈어요. 이제 일종의 이건 지배 엘리트의 이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동량들인데, 쟤는 뭐 하다 나오나? 뭐 하던 애지? 아니면 쟤는 어떤 사회 경력이 있나? 아니면 사회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한 활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노동운동을 했다. 아니면 비정규직 뭐 사회운동을 했다. 나이가 아무리 어리라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경력이 있다. 아니면 어떤 공무원의 정부 요직의 차관이든 뭐든 무슨 뭐 이렇게 그런 무슨 뭐 외청의 청장을 했다.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인가를 이 사회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스토리보다는 그냥 출세를 위해서 국회의원 좋아 보이니까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진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그대로 국민의 의견을 받아 안아서 법을 만들고 또는 정부를 감시하는 근데 일종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근데 무엇인가 우리는 국회 위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북유럽이란 서유럽 같은데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볼 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 국회의원만 되면은 아주 고급 차에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대다섯 명 달고 다니고 늘 목에 힘주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권력만 누리는 그런 거가 잘못된 거죠. 진짜 일하는 그리고 지금의 세비는 너무 많아요. 한 반, 3분의 1로 깎고 3분의 1로 세비를 깎고 대신 국회의원 숫자를 두 배 정도 늘려야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봉사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세비를 반 토막 내고 저기 두 배로 인원을 두 배 늘리는 한 두 배나 세 배 정도 늘려야 되겠죠. 1억 5천이니까 5천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세 배 정도 늘리고 그러면은 뭐 어떻습니까? 한 300명, 한 800명 정도로 해갖고 의자도 저게 뭡니까? 무슨 뭐 지들이 사장인 줄 알고 꼴값을 떠는 거지. 영국의 국회의사당 같은 데 보세요. 이렇게 좁게끔 총리 뭐 이런 사람들 다
조박좋게 피치피치 앉아갖고 거기서 토론하고 막 서로 이런 방식의 것이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도 이 경력들이라든가 얼굴들을 쓱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지배 엘리트 사람들이 수준이 어쨌든 그리고 뭔가 좀 이동한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어떤 각계각층을 대변을 못한다는.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이런 애들은 막 의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노동자들 아니면 뭐 어디 뭐 교사들 아니면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이도 다양하게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갑갑하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답답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잘 골라갖고 잘 투표하십시오. 내일부터 사전 투표하는데 뭐 투표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내. 그나마 차선이라도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어요. 투표하시고 지금 제가 한 2달 전인가 이런 거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파이시티 브로커 무죄 뭐 이런 거. 이건 뭐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법 형사부에 배당된 건데요. 그러니까 파이시티라고 하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최시중이라고 하는 옛날 MB 때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사람인데 2007년도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복합유통상가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파이시티 전 대표인 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서 5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고향 후배가. 이게 흔히 말하는 일종의 뭐 뇌물로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 자체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뭐 처벌 받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재판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돈을 받고 돈을 이제 전달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돈을 전달받고 뭐 이게 뇌물이 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이 사건의 정작 핵심은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어요. 왜? 이유가 뭐냐?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고향 후배가 이제 이 진술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중간에 있으니까 파이시티 전 대표가 또 누구한테 이제 돈을 전달해주면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사람의 진술이 이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근데 무슨 문제가 됐냐면 이 사람의 진술을 그러니까 재판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정식 재판, 그러니까 항소심 첫 재판 바로 하루 전에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불러갖고 진술조서 작성해서 그거를 그 다음날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이렇게 한 거죠. 왜 무죄냐? 수사기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왔으니까 검사가 2심에서 2심 항소를 한 다음에 2심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 그 관련된 참고인을 불러다가 진술조서를 한 거예요. 너 돈 전달했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것은 이미 기소가 되면 그 다음엔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되면은 검사와 피고인은 국가의 공권력을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기소 전에 이미 검사는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또는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 목록에 따라서 그 증거 목록을 증거물이든 그 증거물엔 진술도 포함하겠죠.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증거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받아야 되는 일방 당사자인데 문제는 그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다른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서 기소된 이후에 이걸 본인들한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기소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기소 전에 못한 거야.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러면은 그것은 증거 목록을 제출 못하면은 재정 증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판사의 허락을 얻어갖고 이러이런 증인을 소환을 해갖고 증인으로서 거기서 신문을 해야지 맞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불리한 거를 국가 공권력인 검사의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참고인을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니 검사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안 가면은 당연히 뭐 별건 수사라든 뭐 압박을 넣어갖고 괴롭힐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검사들은. 그러니까 진술성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진술 조서를 써준 참고인을 증인으로 그러니까 법정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그런 거죠. 아니 그냥 검사는 그냥 흔히 말하는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들어본 것 뿐이다.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중요한 진술이 나와서 진술 조서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정식 재판에 올린 거다. 이거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위반한 거다. 왜냐하면 기소된 이후에는 수사를 하면 안 되고 어떠한 형태의 어떤 이 자발적인 형태든 비자발적인 형태든 검찰의 증거 취득 행위 자체는 수사행위죠. 수사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건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에 반한 거죠. 그리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1심 재판에 들어갔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항소를 한 다음에 관련된 걸 쭉 보다가 이러있지. 그럼 그걸 관련된 걸 또 관련된 사람을 소환을 해갖고 명목상으로는 그냥 뭐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하지만 이걸 만약에 안 갔다고 하면은 많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많은 뭐 압박을 줘서 안 갈 수가 없게 만들고 별건 수사하고 가서 보면은 또 여러 방식으로 압박을 해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연히 이렇게 다른 건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듣다가 우연히 마치 이렇게 얻었냐 해서 진술조서를 해서 법정에 제출해갖고 증인 이게 흔히 말하는 일종의 나쁜 관행.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는 이 대법원에서는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인용해줬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즉 검사의 별건 수사라든가 그러니까 공소제기 이후에 어떤 관련된 증거를 취득하는 거라든가 특히 진술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증거 자체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 어떤 현장에
현장의 증거를 취득을 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냈어요. 증거 목록. 그래서 1심 재판을 했어. 근데 그 재판을 한 증거 자체의 해석에서 본인들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리한 증거인 줄 알고 뭐 지문이든 뭐든 했는데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불리한 증거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무죄를 받았어. 그럼 검사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서 또 2심에서 정반대로 해서, 물론 거기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그래서 신중하게 판사의 재판부의 증거 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증거가 됐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다른 증거를 취득해 갖고 제출을 했다. 그럼 그 증거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 무결성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가, 또 이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형태의 증거의 무결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진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직접적인 어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원칙상으로는 기소된 이후에, 그러니까 증거가 이미 취득돼서 그걸 가지고 한 이후에는 다른 어떤 증거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우연하게,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뒤늦게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의 이 능력에 공정한 걸 할 수 있게끔 지휘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적 증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든가 아니면 변호인들의 동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이 증거로서 2심에서 아니면 공소시효 이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치고, 대신 그것은 피고인 측 변호사의 동의,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 증거 취득이나 증거 분석에 변호인의 참여,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 참여하는 폭넓은 어떤 권리 보장, 이것이 보장된다고 하면 충분히.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처럼 피고인도 모르게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불리한 증거를 피고인도 모르게 만들어내 갖고 득 제출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공개 직접 심리주의나 공판 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거죠. 여태까지 검사들이 기본이 안 되게 했다는 거예요. 유죄만 받아내면 된다. 근데 그것을 용인한 건 당연히 판사들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판례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파기환송이 됐고 그 법에서 무죄가 났고, 다시 이제 여기서 확정이 되든 아니면 대법원에서 올라가 확정이 되든,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국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시효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무조건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다. 그럼 기소하면은 그 기소한 뒤에 수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보강수사란 개념으로 하고, 그게 말이 보강수사는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 어땠든 간에 과정이 법을 따르지 않거나 일반 상식을 따르지 않으면 정의의 실현은 실제로는 요원한 것이고, 그것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국가 공권력 그리고 특정한 집단,
뭐 정시 검사들이라고 하였던 어떤 검사들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취사 선택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죄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 판례입니다. 판례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검사들이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을 발표한다. 대법원에도 또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이 아니 그거는 어차피 참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거고 그래서 그걸 보강에 의해서 참고인이 법정에 나왔지 않았냐 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여태까지 그냥 별 문제 아니었지 않느냐. 근데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서는 증거에 대해서도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 즉 말하자면 실제 수사기관들은 다양한 방식, 특히 검사들, 수사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참고인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정보도 많이 제공해, 은근슬쩍.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실제로 있었더냐, 아니면 앞에 있는 막강한 검사가 원하는 답을 줘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무기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검사들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 수사기관도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그 재판에 유죄를 때렸다고 하면은 마치 이게 조폭들 수사라든가 아니면 뭐 파렴치범들 수사하는 거는 이렇게 대충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왔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대충 해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의 수사 역량을 떨어뜨린 거고 결국은 더 정교하고 더 능력 있게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친 거죠. 이거는 대법원의 판단이 맞습니다. 자, 제가 사는 일산에 좀 가면은 이제 3호선 마두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신고가 들어왔는데 잡고 보니까 영무원이에요. 야, 이게 영무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119 신고대가 공시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이렇게 딱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0대 남성 영무원인데 그래서 경찰은 N번방 회원이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여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은 뭐 N번방 유료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검사, 판사, 뭐 변호사, 뭐 교사, 뭐 다양한 뭐 행정직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말하는 불법 촬영은 직업하고 나이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다 촬영하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지위에 대한 게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성범죄물에 대한 이 뇌에서의 선호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경찰들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들은 이게 어떤 범죄인지를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물론 경찰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관련된 범죄 전문가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사건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이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는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네. 사건은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그 학교에 당시 10살 난 제자를 학교 폭력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기사에 나온 얘기만 이제 그대로 전해드리면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연결됐습니다.
근데 이건 이 학교폭력 상담실, 뭐 상담실 공간 안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격려한다는 식으로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렀다고 하는 것이 이 교감의 얘기대로 뭐 행위상으로는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학교 현관에서 교문까지, 그러니까 그 면담을 마치고 나가는데 교문까지 오면서 이 10살 난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좀 여기서 봤을 때 동작이 하나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이 인식이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일정 정도 이 추행이 아니라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해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희한하게 교문까지 걸어가는 길이 짧지 않은 길인데, 그러면은 단절된 동작기 두 개가 부류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행동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아무리 그래도 팔을 쓰다듬고 등을 만지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이제 나이가 많고 아이가 이제 어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은 CCTV도 없고 이 진술밖에 없잖아요, 당사자. 근데 이제 그 진술하고 메모장 등, 이제 메모장이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교감 선생님의 까만 손이 정말 싫다, 뱀 같은 분, 아프고 수치심이 든다, 이렇게 메모장이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형태의 정황에서 좀 걸리는 거는 그랬나 봐요. 즉 실제로 이 메모장에 다른 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변호인 쪽에서는 요거를 물건 넣어줬겠죠. 왜? 이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교감 선생님을 성추행의 가해자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나, 사건 발생 1년 2개월 후에 고소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판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는, 보통의 강제추행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달, 며칠,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왜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아동 성추행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비양의 모친이 진술에 개입했다는 점.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 본질하고는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랬다는 거잖아요. 모친의 어떤 의도가 이 비양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죠. 대검찰청에도 프로파일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피해자한테 불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감에 대한 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피해 횟수나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진술분석관의 분석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보는 것은, 아이들이 이 성추행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한 공포심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두세 번 했다면 네다섯 번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횟수를 과장하고, 한 번 횟수를 과장했다고 하면 스텝이 꼬이게 돼 갖고 그걸 변호사 쪽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해서 결국은 이 진술을 흩어뜨리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들한테 유감의 뜻을 표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분명히 B양이 A,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 근데 그게 교감이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다양한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피해 횟수나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추행 피해자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진술의 과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을 거꾸로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했다. 이거는 그러면 검사들은 뭐 한 거죠? 오히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들이 한 이것은 사실은 그러면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관들의 진술분석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거꾸로 경찰청의 프로파일러들한테도 이 분석을 의뢰하고 다양한 쪽에 하면서 이 진술에 이제 성추행 피해자의 실제적인 심리 상태 그리고 과장하는 그 경향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판단을 받아봤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무죄가 선고가 됐지만은 등이 무죄가 선고가 된 거는 이 아이가 제출한 진술 메모장 아까 말씀드린 진술 분석 그리고 이거는 근데 다분히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감수성,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재판이라든가 이 피해의 매뉴얼에 맞게끔 아니면 상황에 맞게끔 재판이 진행됐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거는 교감이 10살짜리를 뭐 손을 쓰든 등을 했던 건 그건 자기들이 교감도 인정하는 바죠. 근데 그것은 의도가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행위는 행위했었고 그리고 그 행위를 이 10살짜리가 일종의 과장과 아니면 원망의 마음을 통해서 왜곡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니까 이 부분은 저는 대법원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판장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주로 이제 뭐 재판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지만은 2심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교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라고 했대요. 뭐가 유익한 겁니까? 이런 사람이 판사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불편부당하게 판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방식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무죄? 적어도 이 강제추행, 아동 성추행의 인지감수성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 제가 보여요. 물론 대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했지만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건 이겁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꿀가당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전담 수사 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사국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무슨 뭐 성범죄 수사팀이라든가 뭐 아동범죄 수사팀 이거는 전문성이 없어요. 경찰도 그렇고 실제로 검사들도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 판결은 무죄로 났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전문적인 수사 부서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됐으면 과연 무죄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초, 중, 고 이런데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만연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아동 대상의 성적인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무고로 아이들이 교사를 골탕 먹이고 난처하게 하는 경우도 저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수사 부서를 통해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이 일을 맡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비전문가들 같아요. 제가 보기엔.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수사관들도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김건모 씨에 대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했어요. 2번 반려하고 3번째는 이제 억지로 어떻게 받았나 봐요. 김건모 씨에 대한 건 시간도 오래 걸렸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사실 어렵지 않느냐. 증거가 명확치 않고 왜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태인데, 근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쨌든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 성범죄 수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증거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모 씨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증거를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앞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증거 취득에는 아마 실패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론 때문에 그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어쨌든 경찰이 여론의 비판을 받을 거고, 이제 무리하게 검찰한테 기소 의견으로 하려고 했는데 검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반려를 한 거고, 이제 억지로 이제 받았어요. 그럼 검찰도 이제 좀 가지고 있다가 불기소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실제로 이것은 김부모 씨의 유무죄 부분은 아직 재판이나 이런 어떻게 밝혀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검찰도 역시 자기 그 여론의 화살을 비켜내려면 그냥 기소해 버리는 거죠. 부재가 나든 말든. 이게 사실 이런 사건의 수사력은 실제로 이제 성범죄 부분에서는 여태까지는 들인 공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는 거예요. 경찰들은 그래서 이런 성범죄나 이런 데는 차순위로 밀리죠. 유명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동 청소년 성 관련 범죄, 그리고 일반 성범죄, 그러니까 성인 대상 성범죄, 이런 성착취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의 양성이 핵심적이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거에 3분의 1도 없다. 엠번방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른바 함정수사, 잠입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도 이제 도입을 논의 중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대법원 판례는 범죄 의도 유발형은 함정수사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마약 성범죄 같은 이런 거는 어쨌든 잠입수사, 함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수사 부서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로 전문 언더커버 같은 아니면 전문적인 함정수사나 잠입수사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 수사관들의 신원을 보호해주고
또 그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증거 취득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자의 죄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경로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프로파일러들이 일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프로파일러들의 어떤 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가 없는 상태. 매우 조심스럽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물론 너무 막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도. 근데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는 상태. 그렇다고 하면 실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고 대신 전문 수사 인력들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박사에 대한, 지금 박사방, N번방 박사방, 이제 운영진들은 거의 이제 갓간만 빼고는 다 잡은 것 같고요. 또 각각 또 이제 지금 잡을 것 같다고 되는데 아직 뭐 좀 있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형사소송법에 그걸 조금 더 바꿔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될 가능성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10일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그걸 시간만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수사가 된다,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이 주가 조작, 그걸 뉴스타파가 특정을 했는데, 그게 아마 뉴스타파 쪽에 현직 경찰이 보고서를 유출한 것 같다는,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경찰청의 내용은 이겁니다. 경찰청의 주장은 김건희,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내세한 게 아니다. 내세한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뭘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언급된 건 맞다. 근데 김건희를 내세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보고서를 다른 부서의 경찰관이 유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보고서 내용을 오독해서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고 오보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경찰청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내사를 했습니다. 그건 적법한 거예요. 근데 내사를 하다가 김건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김건희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고, 예를 들면은 김건희가 모 검사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유력 검사 검사장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멈춘다는 게 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력한 검사장이라든가 검사의 부인이 연루돼 있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고, 단순히 그냥 이게 계좌를 뭐 도용당했다나 이런 거,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청의 말은 같은 얘기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 내사 대상이 아니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판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최소한 이 사람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안 나갔다고 하면 안 나간 이유를 적어둬야 되거나. 그럼 직무유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청의 지금 이 얘기는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적법하게 내살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력한 사람의 부인의 이름이 나와서 뭔가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다른 경찰관이 유출을 했다라고 하면, 유출한 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유출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것이 공익에 부합되는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공익에 부합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레 겁을 먹고 경찰청에서 우리는 뭐 김건희를 내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속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것저것 내일부터 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앞서 모두의 다 빌빌해도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또 국회의원 되고, 그러니까 차차선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하세요. 저도 내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